5. 혁명의 씨앗을 넓은 대지에. 숙반이 회오리가 남긴 파멸적인 결과를 놓고 온 동만이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갈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해방지구 형태의 고정된 유격 근거지들을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대부대 활동을 벌일 때 대한 새로운 노선을 내세우고 그것을 1935년 3월의 여영구 회의에 상정시키었다. 이 노선은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의 군종 간부들한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리해와 공명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회의에 참가한 당과 공청의 일부 간부들 가운데는 유격구 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유격근거지를 해산하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망발인가? 해산해버릴 유격구라면 애당초 건설은 왜 하였는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이 유격구들을 위해 3, 4년 동안이나 피는 왜 흘려왔는가? 이것은 우경이다, 토항주의다, 패배주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하였다. 그때 그들이 유격구 해산을 반대하여 들고 나왔던 주장을 학계에서는 지금 유격구 사수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영구 회의에서 유격구 사수를 제일 강경하게 제창한 대표적 인물은 영안 유격대 창건자의 한 사람인 리광림이었다. 공청 영안 현위와 길동국에서 청년 사업을 많이 해온 리광림은 그 후 왕청지방이 파견되어 최세영, 부현명을 비롯한 반일부대 사령들과 함께 항일연합군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에 관계하였다. 그가 여영구 회의에 참가한 것은 공청 동만 특위 임시서기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할 때였다고 생각된다. 리광림은 아래와 같은 논거를 가지고 유격구 해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들이댔다. 유격구를 해산하고 혁명군이 광활한 지대로 떠나가면 인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유격구를 해산한 다음에는 인민들을 적구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군대와 일심동체가 되어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그들을 사지에 밀어놓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유격구라는 군사정치적 지탱점이 없이 혁명군이 유격전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 유격구에서 혁명적으로 세련된 인민들이 적구로 내려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손때를 묻혀 키워온 수만 명의 혁명군중을 잃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정체적으로는 유격구 해산 조치가 혁명을 1932년의 원점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순조롭게 낙착을 지을 것 같던 논의는 리광림의 장광설로 하여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유격구 해산 방침에 지지를 표시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회의 참가자들은 유격구 사수론자와 유격구 해산론자의 두 패로 갈라져 입씨름을 펼치었다. 논쟁이 극점에 이르자 수양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은 인신공격까지 해가며 상대를 강자로 눌러버리려고 하였다. 누구인가는 리광림의 사생활까지 거들면서 그의 주장을 논박하였다. 리광림은 영안현에서 구 공청 책임자로 활동할 때 어떤 여성을 짝사랑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사랑은 매우 열정적인 것이었으나 상대는 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가 순정을 기울인 대가로 얻은 것이란 보낼 때마다 답장도 없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연정의 편지와 보고서도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곤 하는 처녀의 무정하고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사랑이란 역시 어느 일방의 주관적 욕망이나 열성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리광림은 자기에게 실련의 쓴맛을 안긴 그 여성을 몽릉현으로 쫓아버리고 다른 여성과 지정관계를 맺다가 왕청으로 나왔다고 한다. 리광림의 주장을 논박하느라고 끄집어낸 리면사이니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속단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이런 리면사를 끌어내는 비열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리광림을 강타한 것은 그가 사랑하던 여자를 타지방으로 추방해버릴 정도로 무서운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만큼 논쟁 상대를 꺾으러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데서였다. 어떤 사람은 리광림이 지난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산하의 모모한 인물들에게 열심히 추종하던 화요파 계열의 잔당이라는 것까지 상기시키면서 유격구 해산을 반대하는 것은 정파병의 재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느냐고 까박을 붙이었다. 실패작으로 끝난 논쟁 상대의 애정사를 들춰낸다든가 그에게 정파잔당이라는 감투를 씌운다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야비한 짓이었다. 그러나 책임은 리광림에게도 있었다.
그가 자기를 인민의 가장 충실한 보호자, 인민의 의사와利益의 가장 철저한 대변자로 묘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경기회주의이니 인민에 대한 배신이니 용서할 수 없는 자살행위니 하는 어마어마한 딱지를 마구 가져다 붙였기 때문이었다. 리광님과 같은 사람들이 유격구 해산을 한사코 반대하는 그 심정이 일단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 유격구를 해산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고통으로 되어 있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했고 자기들의 심혈로 가꾸었으며 천당 이상으로 여기면서 철통같이 지켜온 보금자리를 아무 미련도 애정도 없이 냉담하게 집어던지고 달아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끝없는 미련과 애정에 부대끼면서 유격구 해산을 결심하였다. 리광님도 물론 우리만 못지않게 유격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실종에서 해방지구 형태의 고정된 유격구를 타고 앉아 막대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진 강적을 상대로 하여 장기간 1대1의 정면 대결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여도 모험주의라고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멸을 가져오는 길이었다. 유격구의 생활력이 절정에 올랐던 1933년이나 1934년에는 우리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유격구를 오아시스나 지상천국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1935년에 와서는 유격구를 해산하자고 주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변덕이 아닌가? 아니다. 변덕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며 후퇴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일보 전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이 큰 전략적 조치였다. 우리가 1935년에 와서 유격구를 해산하자고 감히 결심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시의 주객관적 정세가 바로 그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두만강 연안에 건설된 유격구들은 자기 앞에 부과된 사명과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가 유격구의 사명과 임무로 내세웠던 최대의 과제는 혁명 역량을 보존 육성하는 데 있었고 아울러 항일무장 투쟁의 확대 발전을 위한 정치군사적,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자는 데 있었다. 물론 그때 우리가 그 임무 수행 기간을 3년이라거나 4년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없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보았을 뿐이다. 무장투쟁의 열파 속에서 군대와 인민은 모두 불사조로 성장하였다. 출발역을 떠날 때 수십 명에 불과했던 유격대원은 대규모의 유격근거지 방어 전투들과 도시 공격전까지 벌일 수 있는 방대한 역량을 포섭한 인민혁명군으로 발전하였다. 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 보물고에는 생신하고 특창적인 유격전의 경험들이 풍부하게 축적되었다. 유격전쟁은 투사들을 키워내는 영광로였고 군정대학이었다. 이 영광로에서는 순수한 강쇠만 뽑아냈다. 돌밭이나 지주집 외양간에서 굴러다니던 떡새도 이 로에만 들어가면 번쩍번쩍하는 강쇠가 되어 나왔다. 항일군정대학은 부와 가난이 다 같이 산꿈에 있고 점쟁이의 좀깨에 있고 무당의 넋두리에 있다고 생각하던 촌무지렁이들과 분파리꾼들까지도 투사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전에 김자림의 모습꾼 시절의 경력을 듣고 앙천대소한 적이 있었다. 웃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한 토막의 희극이 그 경력을 채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도 김자리는 지주집에 소를 끌고 아침 일찍 들판으로 나갔다. 그가 먹음직한 풀을 골라가며 한창 낯질을 하고 있을 때 산고비에서 기차가 불쑥 나타나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일선을 놓고 드롱에 앉아 잠깐 동안 기차 구경을 하였다. 김자린의 눈길은 승강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떤 신사의 해말쑥한 모습을 우연히 포착하였다. 그는 어째서인지 그 해말쑥한 꼴이 몹시 밉광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신사에게 주먹질을 하였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입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도발이었다. 신사도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지르고 주먹질을 하였다. 그 소설에 그의 머리에서 매꼬모가 날아났다. 신사는 어이가 없는 듯이 몇 번 두 손을 호공해 줘 보였지만 잠시 후에는 달리는 기차와 함께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 그의 매꼬모는 철길가의 늪속에 날아가 떨어졌다. 김자리는 늪속에 뛰어들어가 그 매꼬모를 건져 쓰고 부자가 된 기분으로 철길 뚝에 올라섰다. 그는 그 뚝에서 운수가 좋게도 은전 오전이 들어있는 손수건을 발견하였다.
신사의 머리에서 메꺼 모자가 벗어질 때 그 모자와 함께 공중에 떠돌던 손수건이었다. 은전오전으로 무엇을 사면 좋겠는가고 하루 종일 궁리를 하던 10대의 모습꾼 김자리는 그날 밤 신사가 떨고 간 메꺼모를 쓰고 부잣집 자식들이 밤마다 모여서 풍청대에는 도박장에 나타났다. 그는 오전을 미천으로 우연히 하룻밤 사이에 부잣집 자식들한테서 고에게 돈을 따냈다. 김자리는 그 돈 중에서 지주집에 지인 빚을 물어주고 더러는 가난과 눈물로 한평생을 엮어가고 있는 이웃집의 불쌍한 노인에게 주었다. 수중에 남은 돈은 얼마 안 되었으나 그 돈이면 몇 해를 두고 흥야라 붕야라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어린 모습꾼은 다산하였다. 그러나 한 해도 지나기 전에 김자리는 다시금 빚에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려고 황소처럼 일하였다. 일만 부지런히 하면 살림도 표이고 팔자도 고칠 수 있으며 지어는 출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모습꾼 시절에 김자린이 간직하고 있던 세계관이었다. 하지만 노동은 그에게 부도 주지 않았고 생활 개선의 길도 열어주지 않았다. 일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 잘해지는 것은 가난과 천대뿐이었다. 그는 머리도 청명하고 힘도 장사였으나 돈이 없는 탓으로 사람값에 들지 못하고 짐승 같은 대접만 받았다. 김자리는 자기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였다. 수틀리면 못살게 구는 자들의 멱살을 틀어쥐고 주먹을 휘두르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울분만으로는 생활고를 타개할 수 없었다. 그는 후에 왕우구 유격구에 들어와 유격대원이 되었으며 간도에서 5손가락에 드는 기관총수로 성장하였다. 우리 인민들 속에 불사조로 널리 알려진 홍드산 전투의 주인공 니두스도 한때는 길가에서 동양자루를 들고 밭비록질을 하는 거지 생활을 하였다. 유격군은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항일의 영웅들과 열사들을 육성해낸 온상으로 되었다. 이빨이 다 빠진 노파도 유격구에만 오면 항일을 부르짖는 선동가로 성장하였다. 여기서는 모두가 노력가였고 처병이었고 전투원이었으며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 실천가들이었다. 조동욱, 전문진, 오진우, 박길성, 김태근 등은 모두가 왕청유격구에서 단련된 쟁쟁한 혁명가들이었다. 항일의 영웅들은 피와 땀으로 온 세상이 경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하였다. 정파주의와 함께 좌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간관투쟁을 통하여 혁명대원은 그 어떤 절퇴로서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통일단결되었다. 무장투쟁과 당건설을 위한 군중적 지반도 튼튼히 마련되고 중국인민들과의 반일 공동전선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패의 것으로 다져졌으니 이 모든 성과는 유격구가 생겨 3, 4년 동안에 이룩된 결실이었다. 과연 유격구라는 채권지가 없이 저중 공산주의자들이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유격구라는 출전기지, 병참지, 후방기지가 없이 항일혁명 앞에 나선 첫 단계의 전략적 과업들을 그처럼 철저하고 훌륭하게 실현할 수 있었겠는가? 김용화는 처녀 시절에 말총으로 감투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가던 최하층의 여성이었다. 그도 유격구에 들어와 사람다운 생활을 하였고 항일대전의 열풍 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성장하였다. 유격구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이처럼 놀라운 진보의 길을 걷지 못하였을 것이다. 진보는커녕 육체적 생명도 건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항일 전쟁이 나온 투사들 중에는 지난날의 보수도 있고 백정도 있고 훈장도 있고 뗏목군도 있고 대장쟁이도 있었다. 림춘조와 같은 약국 주인이 있는가 하면 서철과 같은 의사 출신의 혁명가도 있었다. 동만 청청의 영향을 받다가 들어온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남만 청청이나 주중 청청의 지붕 밑에서 살다가 참군한 청년들도 있었고 더해지에서 온 책상물림들이 있는가 하면 시골에서 온 덕거머리들도 있었다. 유격군은 출신과 생활 경로가 얼럭덜럭한 인간들을 하나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성실한 군인들로 키워냈으며 항일 구국의 전열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결사분투하는 시대의 총아들로 육성해내었다. 간도의 산악지대들의 해방지구 형태 유격구를 창설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정당했고 시기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은 실천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되었다.
그런데 유격구의 생활력이 아직은 남아있던 그때 우리는 여영구에서 그 해산의 절박성을 새롭게 욕설하게 된 것이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사명과 임무를 다한 유격구를 더는 사수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1930년대 중엽의 간도지방혁명 정세는 조중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답할 수 있는 로선상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유격구에 그대로 틀고 앉아 결사전가를 부르며 정전과 같은 방법으로 땅덩어리를 지키는 노름을 하겠다는 것은 엄정하게 말해서 혁명을 더 심화시킬 의향은 없이 현상 유지나 하자는 속심이라고 할 수 있었다. 혁명을 흐르는 물에 비길 수 있다면 그들의 주장은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호수나 저수지 안에서만 맴돌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혁명이란 대하나 장강과 같은 것이다. 절벽에 부딪혀 아우성치고 계곡에 막혀 퇴지를 하면서도 허공에 부서져 나뒹구는 억만의 빗말들을 고스란히 걷어안고 바다를 향해 용용이 흘러가는 대하나 장강과도 같은 것이 바로 혁명이다. 대해를 등지고 산악을 향해 거꾸로 흐르는 장강을 본 적이 있는가? 영유와 정지는 장강의 본성이 아니다. 장강은 오직 앞으로만 달린다. 장애물이 있으면 격파하고 동료나 동행자가 있으면 포섭하면서 머나먼 정착점인 바다로 쉼없이 달린다. 장강이 썩지 않는 것은 바로 정지나 휴식을 모르는 그 꾸준한 운동에 있다. 만약 장강이 한순간만이라도 흐름을 멈춘다면 그 강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부패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온갖 부유 생물들이 번식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만일 혁명이 혁신을 배제하고 기존 방침의 고수만을 절대화하는 대로만 나간다면 그 혁명은 흐름을 멈춘 강물과 같이 된다. 혁명은 자기가 세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전술을 부단히 갱신해야 한다. 이런 갱신이 없다면 혁명은 침체와 답보를 면치 못하게 된다. 한 방법이 50년 후에도 유효하고 100년 후에도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도 어리석은 망상가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무시하는 입장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전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의의를 가진다. 한순간을 대표할 수도 있고 하루를 대표할 수도 있고 한 달이나 한 분기, 한 시기를 대표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전술이다. 하나의 전략을 성공회로 이끄는 과정에는 10가지 전술이 있을 수도 있고 100가지 전술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의 전략을 위해 한 가지 처방만을 내세우는 것은 혁명에 대한 창조적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교조이다. 교조는 자기의 손발을 자기 스스로 얽어매는 미혹한 자살행위이다. 교조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생동하고 박력 있는 정치를 볼 수 없으며 도도하고 활력에 넘친 혁명의 장강을 만날 수가 없다. 혁명을 장강의 흐름처럼 줄기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창조와 혁신에 있다. 창조와 혁신이야말로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끝없는 진보와 번영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와 혁신은 혁명을 주동하는 발동기라고 할 수도 있다. 한 개 민족의 발전 역사가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은 이 발동기의 마력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혁명은 이 발동기의 힘으로 21세기 대문 앞에까지 와닿았다. 21세기를 지척에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 되고 있는 정치적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국주의 연합의 강력한 봉쇄 속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어떤 방법으로 계속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 세기 전에도 조선 반도는 대국들의 포위환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인천 앞바다에는 열강들의 군함이 노상떠 있었다. 봉건 조정이 쇄국을 고집하면서 척양척의 입장을 취할 때마다 그네들은 대포를 몇 방씩 쏘아대면서 문호 개방을 요구하였다. 일제는 친일 내각을 조작하고 그것을 발동시켜 내정 개혁까지 강행하게 하였다. 왕과 왕후의 측근에서는 일제가 박아놓은 고문들과 공사들, 밀사들이 맴돌았다. 이것도 일종의 포위였다. 외래 침략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와 봉쇄는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강요되고 있는 시련이다.
나도 우리 민족과 더불어 한평생을 이 포위와 봉쇄 속에서 살아왔다. 지정학적 특성으로부터 오는 숙명인가?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이라는 땅덩어리가 만일 알라스카나 북극의 어느 빙하 한 끝에 붙어 있다면 혹시 우리나라에 대한 강대국들의 구미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만일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대국들에게 알랑거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는 나라들은 지구의 그 어느 곳에 있건 항상 푸른 베레모의 공격 목표가 되든가 무수한 토리셀리 부호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생을 자주적으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를 항상 각오해야 하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간도의 항일 근거지들은 1935년에도 물샐 틈 없는 봉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해에는 적들의 봉쇄가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가 노선을 바꾸어 혁명에서 대단원을 이루어보려고 결심하였다면 그들은 봉쇄망을 최대한으로 조이어 공비숙청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일제는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정예 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매일같이 항일 근거지의 모든 생물체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혁명군과 인민들 사이의 연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적들의 책동 중에서 기본으로 된 것은 바로 집단부락 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인민혁명 정부의 관할 밖에 있는 모든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실컷 좋건 토성과 포대로 둘러싸여 있는 밀집부락에 들어가서 오가작통법이나 십가연자법과 같은 악법들과 중세기적인 질서의 지배 밑에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해야 하였다. 적들이 만주각지에 널려있는 수천 수만 개의 산재부락들과 가가호들의 불을 지르고 최후 통첩적인 철거령을 내리고 그 주민들을 벌방의 토성초원들로 무자비하게 이주시킨 목적은 군대와 경찰, 무장차위단이 상주하고 있는 안민천들의 올방자를 틀고 앉아 편안한 통치를 하자는 데도 있었지만 주요하게는 토성, 포대, 물홈, 울타리, 담저 등 철조망과 같은 인공적인 장벽들로 공비 박멸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던 군민일체의 핏줄기를 영원히 끊어버리자는 데 있었다. 유격대가 인민의 보호자이고 인민이 유격대의 후방이며 중요한 정보 원천이라는 것은 적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인민을 토성 속에 모조리 걷어놓으면 도로건설과 군사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역에도 집단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었고 그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수 있었으며 노력과 자금, 물자의 징발도 어느 때나 영리하게 할 수 있었다. 적들은 집단부락 건설을 계기로 반공선전을 강화하였다. 너희들이 정든고장에서 살지 못하고 집단부락으로 가게 된 것은 다 공산당 때문이고 혁명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들과 내통하면서 치안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당국은 부득불 산재부락들을 없애고 백성들이 공비나 마적들의 성화를 받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안민촌들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라고 짓거리었다. 적들은 토성을 네모나게 쌓고 한 토성 안에 100호 또는 200호의 집들을 밀어놓았다. 집은 군경들의 감시에 편리하게 현대 공장지구 사택들처럼 줄을 맞춰 지었다. 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집단부락에만 들어가면 서로 추녀를 맞대고 살지 못하게 갈라놓았으며 친척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앞뒷집이나 아래웃집에 있게 하지 않고 동서남북에 각각 분산시켜 배치하였다. 그것은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치안 유지에 방해되는 모의를 하거나 비밀 결사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조치였다. 적들이 집단부락 안의 주민들의 분열과 리간을 얼마나 꾀하였는가 하는 것은 오가작통법 한 가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적들은 5집으로 한 개 조를 묻고 그중 한 집이라도 유격대와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면 저 안의 모든 세대들의 똑같은 처벌을 주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 5집의 주민들을 전부 학살하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오가작통법이다. 집단부락을 통치하는 행정관리들과 무장군경들은 인민혁명군의 수중으로 한 뙤박의 쌀이라도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식량에 대한 통제를 무섭게 하였다. 그들은 주민들이 토성 밖으로 일하러 나갈 때마다 공비들에게 줄 여분의 밥이 담겨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려고 점심 보따리까지 헤쳐보았다. 점심 그릇도 한 사람 몫이 넘으면 무턱대고 빼앗아냈다.
집단불악의 농민들은 밭일이 묵어서 새벽 작업을 하고 싶어도 날이 밝기 전에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날이 저물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혁명군은 집단불악인민들의 식량상 방조를 거의나 기대할 수 없었다. 유격구에서 재배하는 곡식으로는 군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충당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적들이 줄곧 농사를 방해하였다. 그들은 사람과 함께 농작물도 초토화 대상으로 삼았다. 싹이 돋아나는 곡식은 군화로 짓밟았고 성장기의 작물은 불을 질러 태워버렸으며 다 익은 나달은 무장대가 우마차를 끌고 와서 모조리 실어갔다. 이것은 총과 대포로서도 멸살시킬 수 없는 유격구역의 군대와 인민을 완전히 굶겨서 죽이기 위한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기하작전이었으며 목을 조이는 봉쇄작전이었다. 민생단은 해체되었지만 혁명대오를 안팎으로부터 분열 와해하기 위한 적의 파괴작전은 정전보다 더 악랄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토항을 권고하는 비라들에는 미인들의 나체 사진이나 추잡한 남녀관계를 그린 눕거리 춘화들까지 나타났다. 돈에 매수된 미녀들이 노자 룩셈부르크나 장르다르크의 탈을 쓰고 우리 대오에 침투하여 군정 간부들의 넋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경찰서나 헌병대로 데려가기 위한 부식 공작을 열심히 벌였다. 이 모든 것은 간도의 유격구들을 인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절해고도의 세계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철저히 초토화하고 질식시키기 위한 대살인 광대극이었다. 이런 대세를 보지 않고 이미 노출된 유격구를 보위하는 데만 몰두하게 된다면 혁명군은 결국 군사적으로 피동에 빠지게 될 것이며 적과의 끊임없는 소모전에 말려들어가 단연간에 걸쳐 육성된 혁명 역량은 보존되지 못하고 질이 멸렬될 것이었다. 협소한 유격구를 사수하기 위해서만 골몰한다는 것은 결국 적색구역의 모든 군민을 입체전으로 압살하려고 발악하는 적의 기대에 발을 맞춰주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가 유격구 사설원을 모험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까지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여영구 회의에서 유격구 사설원을 고집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교조가 심하고 작용기가 많은 독선적인 인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경원시하였으며 장안을 잘하는 사람, 발기를 잘하는 사람, 꿈이 많고 환상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시답지 않게 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영구회의에서 이 과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들을 끝끝내 설복해내고야 말았다. 국제당에 제소하기로 합의한 반민생단 투쟁 문제와 달리 유격구를 해산하는 문제는 회의에서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좌경모험주의와의 투쟁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였다. 여영구 회의는 인민혁명군이 유격구역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로부터 전략적 공격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적 계기로 되었다. 이 회의의 결정으로 하여 우리는 유격구역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동북과 조선의 광활한 판도에서 적극적인 대부대 유격전을 영활하게 벌일 수 있는 창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간도 5개 현에 국한되었던 인민혁명군의 활동 무대는 수십 배로 확대되었다. 우리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제한된 지역의 봉쇄에만 매달리던 적들이 곤경에 빠져 허적거리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5개 현을 포위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동북의 여러 성들은 문제가 달랐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유격구를 봉쇄해 놓고 고정된 지역이 틀고 앉아 휘파람을 불며 호강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인민혁명군을 쫓아다니며 전례도 없고 규범에도 없는 싸움을 해야 했다. 적들은 우리의 유격구 해산 조치를 황군의 분산 배치에 의한 철저한 토벌의 결과로 간도 공비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광범한 유격운동회로 이전하기 위한 세존술에 기초한 자발적 행동이고 진공적 조치로 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전략적 조치는 적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 우리가 유격구를 해산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적들은 그 해산을 백방으로 방해하여 나섰다. 군대와 인민의 유격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적색구역의 철폐는 무장투쟁의 종말을 의미한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이 유격구역을 해산하는 것은 곧 유격운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각방으로 벌였다.
적들의 이런 책동은 유격구 해산에서 첫째가는 난관으로 되었다. 곤란은 비단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인민이 유격구 해산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 리강님과 같은 군정간부조차도 선뜻 찬성하지 않았던 새로운 노선을 그들이 아무런 심리적 고충도 없이 무심하게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였다. 어제까지는 천당이라고 선전하던 근거지인데 오늘은 왜 갑자기 없애지우지 못해 안더라 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감투꾼인가고 하면서 유격구를 해산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태희 노인은 심리평 인민들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유격구를 해산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까지 보내었다. 가기한 해석과 판단들이 유격구에 떠돌았다. 밤을 자고 나면 누가 물어들였는지 알 수 없는 불길한 소식들이 한두 가지씩 나돌아 사람들을 얼떨떨하게 하였다. 혁명군이 적색구역을 철폐하는 것은 민중보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말도 나돌았고, 조선의 낙림산을 타고 앉아 국내에서 유격전을 벌이려고 간도를 포기한다는 말도 나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혁명군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 관내 같은 데 깊숙이 들어가서 휴식을 좀 하다가 대열을 와짝 눌궈가지고 간도로 다시 올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런 억측에다가 적의 선무공작대가 퍼뜨리는 유언비어까지 나더라 유격구의 여론은 그야말로 수습할 수 없는 혼란상을 이루었다. 우리는 여영구에서 군민연한대회를 열고 유격구 해산의 절박성과 정당성을 인내성 있게 해설해 주었다. 동만의 각 현과 혁명조직 구들에 내려간 특파원들도 같은 성격의 대회를 열고 군대와 인민을 교양하였다. 해산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치를 민중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였으며 그것을 정당한 전략적 조치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해산을 집행하는 실무적 단계에 들어가서는 대다수의 인민들이 적구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나가누었다. 여기서 풀을 뜯어먹어도 좋고 짐승 가죽을 우려먹어도 좋다. 적구로 갈 바엔 차라리 유격구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낫다. 어떻게 적구에 내려가서 외놈들의 단련을 받으며 살겠는가. 죽어도 유격구를 베고 죽을 테니 우리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소하였다. 우리는 설복하고 또 설복하자는 구호를 내들고 매일같이 주민들의 집을 찾아다녔다. 구별로도 모임을 열고 조직별로도 회의를 열어 해설을 거듭했지만 적지 않은 주민들은 적구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냥 검질기게 고집하였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선동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낳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동무들은 그 힘을 무한대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경우에나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간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적구살이를 모면하려고 참군을 요청하였다. 입대 정년기에 들어서지 않은 아동단원들과 소선대원들도 혁명군을 따라가겠다고 성화를 먹였다. 황순이는 그때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총으로 쏘아달라고까지 하면서 유격대원들에게 매달려 강짜를 부렸다. 그래서 연길유격대에서는 그의 참군을 허락하였다. 그가 그 채소하고 연약한 몸으로 무장투쟁의 어려운 세례를 이겨내고 수백 수천 갈래도 더 되는 사선을 넘어 오늘까지도 혁명투사로서 한 생을 빛나게 살아올 수 있은 것은 그 강자의 덕인지도 모른다. 대병렬 최순산도 유격구 해산과 함께 혁명군에 입대한 투사들이다. 우리는 그 당시 많은 청소년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였다. 유격구에서 여러 해 동안 인민들과 함께 온갖 풍파를 다 겪어온 당 일꾼들과 공청 일꾼들, 인민혁명정부 일꾼들도 무장을 메고 우리의 대오에 들어섰다. 재봉대와 병기창, 병원에 들어와서 혁명군을 따라다니겠다고 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격구 해산 과정을 통하여 인민혁명군의 대오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었다.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 성원 속에서 광활한 대지에서의 유격 활동에 필요한 준비와 후방 물자의 확보, 무장 장비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부녀회원들은 그때 농작에 있는 미천을 다 드러내어 유격구를 떠나가는 혁명군 대원들에게 군복을 지어주고 배낭이며 선수건이며 행전이며 담배산지며를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우리도 소개지로 떠나가는 이민들을 위해 최대의 봉사를 다하였다.
이 봉사에서 기본으로 된 것은 서계 주민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이동준비 사업을 다그치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이동준비 사업이 얼마나 치밀하고 실속 있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간도의 각 유격구들에서 주민 소개를 앞두고 작성했던 허구 조사표 하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 조사표에는 유격구를 떠나 다른 고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의 성명, 연령, 직업, 친척 친후의 주소 성명, 담당 공작, 지식, 기술 유무, 행선지, 보유 식량 등의 사항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유격구의 지도일꾼들은 이 허구 조사표에 기초하여 어떤 사람들은 적구와 국내에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보내어 농사를 짓게 하였다. 또한 친척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과 찾아갈 수 없는 사람, 무이무탁 어린이들과 환자들을 구분하여 대열을 편성하였으며 그 매개 대열에 무장서조들을 붙여 목적지까지 책임적으로 호송해 가게 하였다. 유격구를 떠나 적구나 국내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가정들에는 세대당 평균 30 내지 5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이 분배되었으며 천, 신발, 그릇을 비롯한 여러가지 필수품들과 화식기구들이 공급되었다. 인민들에게 나누어질 돈과 물자를 확보하려고 우리는 전투도 여러 번 조직하였다. 그런 전투들 가운데서 내 기억에 지금까지도 인상 깊이 남아있는 것은 500명이 자기 삼촌을 혼살낸 파격적인 사건과 극적으로 얽혀져 있는 대왕청 집단 불학습격 전투이다. 500명이 자기 삼촌의 뺨을 친 것은 우리의 순한 많은 민족사가 엮어놓은 일정의 희비극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그때 집단 불학을 치고 많은 물자들을 노획하였다. 20여 자루의 38식 보총, 40여 마리의 우마, 수십 포대의 쌀과 밀가루, 수만 원의 돈. 실로 군인들의 힘만으로는 운반해 가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전리품이었다. 지휘관들은 전투 현장으로부터 500 내지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불악에 가서 인민들을 데려왔다. 급행급습, 급행니탈이 유격전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술적 원칙인 것만큼 전리품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부대 철수가 늦어지고 적이 반격해 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이처럼 분초를 다투는 때에 콧수염을 잃은 어떤 농민이 짐을 지려하지 않고 개종을 부렸다. 그는 지어 이 사람들아, 빨치산에 짐을 지고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려고 그러는가.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들이 짐을 지는 것까지 막아나섰다. 500명은 보다 못해 손님, 짐을 지기 싫으면 돌아가도 좋수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수염쟁이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짐을 지면 큰 화를 당한다고 계속 떠들어댔다. 500명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만 수염쟁이의 뺨을 부리번쩍나게 답새겼다. 그리고는 먼 친척에게 저놈이 반동이 아닌가요? 하고 물었다. 이 사람아, 그건 자네의 친삼촌 오춘삼이야. 500명은 그 대답을 듣고 벌쩍 놀랐다. 자기 삼촌이 조선사람 구실을 못하고 반편같이 행동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기가 20살이 넘도록 삼촌의 얼굴조차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웠다. 500명이 아직 철도 들기 전에 오춘삼은 가문을 떠나 타지방에 가서 떠살이를 하였다. 그러다 나니 삼촌도 500명을 몰랐고 500명도 삼촌을 알 수 없었다. 500명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사이에 오춘삼은 혁명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되었다. 삼촌은 자기 자신이 혁명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식들이 혁명에 나서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소심하고 비겁한 사나이였다. 500명은 삼촌의 따귀를 친 데 대하여 몹시 후회하였으나 그것을 사과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 먼 친척을 통하여 짤막한 편지를 보냈다. 삼촌, 내가 삼촌도 몰라보고 무리한 짓을 했는데 모르고 한 짓이니 다 잊어주십시오. 젊은 녀석들에게 괄시를 당하지 않으시려거든 삼촌도 앞으로 혁명에 나서주십시오. 오춘삼은 그 후 조카의 권고대로 온 가정을 혁명화하였다. 자기 자신도 혁명가가 되었거니와 처자들까지도 항일운동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었다. 그의 아들 오규남은 투쟁의 길에서 청춘을 바치었다. 조카의 주먹이 결국은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었어. 오춘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지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물론 500명은 군민관계에 쐐기를 친 것으로 하여 엄격한 비판을 받았다.
삼천이라면 부모 다음으로 천수가 받은 친척이지만 인민혁명군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어춘삼도 민중의 한계 송원이었다.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할 희 비극이 한 장면 펼쳐지기는 하였지만 그가 인민들을 동원시켜 실어온 전리품들은 유격구를 떠나가는 주민들의 장례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을 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이었다. 유격구 해산 조치의 정당성은 1930년대 후반기 앙양일로에 있던 항일혁명에 금상첨화의 봉우리를 얹어주면서 자국해방의 대단원을 향해 줄기차게 달리던 반일민족해방 투쟁사의 전반적 발전 과정이 생활적으로 실증해 주었다. 유격구역의 저동적 해산과 더불어 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광활한 지대로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항쟁 역량을 간도에 협소한 산악지대들에 몰아넣고 질식시키려던 적들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인민혁명군의 대서 부대들은 남북만주와 북부조선의 무변광대한 천지에서 적의 양적 기술적 우세를 과감히 타승해 나갔다. 인민혁명군이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로 진출한 것은 걸작이에서 광야로 나간 것과 같은 거사였다. 무장투쟁의 강력한 배경 밑에서 유격구를 떠난 인민들은 광야의 뿌리를 받고 조직들을 확대하며 광활한 대지에 혁명의 씨앗을 뿌려나가기 시작했다. 귀순문서장의 인장을 박은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대륙을 불태우는 한 점 한 점의 불씨가 되고 성냥가치가 되었다. 정치공작원들도 적구를 휘저어 놓았다. 1935년 5월에 시작된 유격구 해산 사업은 그해 11월 초에 결석된 초창주 유격구역의 해산을 마감으로 하여 완료되었다. 초창주에서 유격구 해산 사업이 다른 고장보다 반년 정도 뒤늦게 진행된 것은 우선 이 근거지 주변에 이중 삼중의 포위망을 형성하고 모든 주민들이 굶어 죽기를 고대하고 있던 적들의 집요한 봉쇄작전의 결과였고, 이 구역의 생활을 책임진 일꾼들의 무책임성과 무능성이 나온 귀결이었다. 명월구 회의에서 유격구 후보지를 선정할 때 초창주를 적지라고 제일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화령연 출신들이었다. 안도현 대표 김정명도 초창주가 명당짜리라고 하였다. 터지가 비옥하고 살림이 울창하고 산세가 험한 이 고장이야말로 저가가 다같이 눈독을 들이는 이상적인 천연여세였다. 간도의 다른 고장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쓸쓸한 산거리였으나 유격전쟁을 하는 과정에 군사물계를 좀 아는 신식풍수쟁이들의 덕으로 초창주의 금세가 부쩍 올라갔다. 지명의 유래를 들어보아도 군사와 관련된 신비한 것은 아니었다. 그 고장 토백이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초창주란 달구지를 그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하령 사람들은 초창주가 유격대 군사요충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느라고 홍범도 부대가 일본군을 고동하기 이슬그로 유인하여다가 청산리에서 소멸한 것도 이 지대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매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초창주 유격구역 건설을 무력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하여 1934년 봄에 독립연대를 안도지방에 파견하였다. 기밀한 기밀을 비롯한 정치공작원들도 초창주로 들어갔다. 독립연대는 초창주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위만군 한개 중대를 손쉽게 쫓아버리고 이고장의 새 주인으로 등장하였다. 이 무력을 배경으로 오랑천 유격구의 주민들이 초창주에 쓸어 들어와 고동학 건너편에 화령현 인민혁명정부 건물을 세웠고, 뒤미처 왕우구와 삼도만의 주민들이 신선동을 거쳐 이곳에 연줄연줄 나타나 동남차 골짜기 입구에 연길현 인민혁명정부 깃발을 개양하였다. 그리하여 초창주에는 두 개의 현에서 온 인민혁명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이 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초창주 유격구역은 마치 두 개의 발동기를 가진 자동차나 두 필의 정청말을 메운 쌍두마차와도 같이 기세충천하여 돌진하였다. 저기에는 식량 형편도 그다지 궁색하지 않았다. 여영구 회의의 결정에 따라 초창주 유격구역 해산 사업에 대한 지도는 안도에서 파견된 당 지도부가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성원들은 군대와 인민에게 유격구 해산 방침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지어 초창주에 있던 특파원을 민생단으로 몰아처용하려고까지 하였다. 후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초창주는 간도의 혁명군 중, 특히는 연길, 화령, 안도지방의 혁명군 중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던 최후의 지탱점이었다.
최후의 지탱점이라는 데로부터 이 지구의 해산을 책임진 일꾼들이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했을 수도 있다. 숨막히는 봉쇄 속에서 처창주인님들이 군대와 함께 1935년 11월까지 유격구를 지켜낸 것은 참으로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에서도 얼마간 말한 바가 있지만 당시의 조창주는 공기가 평온치 못하였다. 좌경이 반민생단 투쟁을 코에 걸고 유격구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기아로 하여 수많은 혁명군중이 국경을 치루었다. 우리가 백두산 지구에서 대부대 연합작전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김평, 유경수, 어백령, 박영순이들은 조창주에서 겪은 그 기아에 대하여 자주 회상하였다. 김명화, 김정숙, 황순이, 김철호, 조은희와 같은 여성 동무들은 해방 후에도 음식상 앞에 마주 앉으면 조창주 시절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김명화와 김정숙은 그 당시 군부에서 작식대 공작을 하였다. 이 유격구의 정상은 군부의 식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왕덕태를 비롯한 군부의 여러 지휘성원들을 위하여 작식대원들은 날마다 아침부터 산에 올라가 소울 껍질을 벗기었다. 콩단만큼만 성기 2단을 해와야 군부의 하루 식량이 되었다. 매운 잿물에 성기를 넣고 3시간 이상 끓인 다음 흐물흐물해진 것을 건져내어 강물에 헹군 후 도루에다 넣고 방치로 두드렸다. 그리고는 또 물에 씻어냈다. 저녁이 다 될 때까지 이런 공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다가 쌀겨를 섞어 죽을 쓰든가 떡을 만들었다. 이것이 처창조의 1등 음식이었다. 성기떡을 먹으면 홍문이 메였다. 아이들이 그때 뒤를 보느라고 여간만 고생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들이 울면서 꼬챙이로 뒤를 파주었다. 어른들도 홍문이 메여서 고통을 자주 겪었다.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성기 음식을 먹었다. 소금도 없어서 싱거운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 죽이나 떡 같은 것은 싱거운 대로 참고 먹을 수 있었지만 산채나 나물국 같은 것은 소금이 없으면 먹기가 곤란하였다. 간혹 통신원들이 이따금씩 저창조에 들려서는 괴춤에 차고 다니는 자그마한 주머니에서 소금알을 몇 알씩 꺼내주고 가곤 하였다. 소금알 하나를 여럿이 순번으로 한 번씩 혀끝에 살짝 대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곤 하였는데 그야말로 목안에 털이 날 지경이었다. 송기마저 떨어지면 방앗간에 가서 겨를 가져다가 죽을 쏘 먹었다. 그래도 그 겨죽이 묵은 풀로 쓴 죽보다는 먹기가 한결 낫다고 한다. 묵은 풀로 쓴 죽은 껄껄하고 굳어서 먹을 때마다 따끔따끔 목을 찔렀다. 그런 죽마저도 없어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봄을 기다렸다. 춘 3월만 되면 자비롭고 풍만한 대지가 불쌍한 생명들을 기아에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봄도 아사를 없애지는 못하였다. 봄이 사람들을 위해 선사한 것은 눈 밑에서 돋아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새싹들이었다. 그 싹만으로는 유격구 주민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사람들은 동면에서 채 깨어나지 않은 뱀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쥐를 잡아먹었다. 처창주에서는 설치류가 멸종되었다. 개구리와 개구리 알도 주민들의 끼니감으로 되었다. 개구리 알을 삶으면 기장밥처럼 붉기가 있고 차분차분해서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김철호가 회상할 때 나는 오히려 그 찐득찐득한 음식물이 목에 와닿는 것만 같아 섬찟한 감청마저 받았다. 대원들과 함께 별의별 잡식을 다 해온 나도 삶은 개구리 알의 맛에 대해서만은 점처럼 그럴듯한 표상을 가질 수가 없었다. 씨부침을 할 때 신고 일하던 도로기도 작식 가마에 들어갔다. 도로기를 우린 씁쓸해한 물을 한 공기씩 마시고 병사들이 버벅전진을 하듯이 배밀이를 해가며 유격구 주민들은 봄파종을 하였다. 오늘 씨를 뿌리고는 하루나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그 씨를 파먹었다. 인민혁명 정부와 대중단체들에서는 씨부침이 끝난 밭들에 보초를 세우고 정자를 파먹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그 보초들마저도 주림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씨앗을 파먹었다. 밤이면 아이들이 군부 부엌에 몰래 기어들곤 하였다. 군장 이하 머무한 간부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니
먹다가 남은 것이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엉터리 없는 공상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굶을 때 왕독태도 굶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복에 가마치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가지지 못했다면 아이들은 절망에 빠져 죽음 앞에 굴복당하였을 것이다. 작식대원들이 가마치를 주면 아이들은 흐느껴 울면서 그것을 단숨에 먹어버리곤 하였다. 그리고는 수치감에 사로잡혀 다시는 오지 않겠어요, 다시는 오지 않겠어요 하고 맹세하곤 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작식대원들은 부엌문 밖에서 먹을 것을 그리며 어슬렁거리는 저물애기들을 발견하곤 하였다. 이런 기아 속에서 처창주 사람들은 밭고랑을 기어다니면서 김을 메었다. 손으로 땅을 우비다가는 쓰러지고 쓰러졌다가는 또 일어나 손톱끝이 모질라지도록 땅을 우비었다. 두 벌 김까지 메고 나니 보리삭이 패였다. 속살은 없고 맹물만 차있는 알들을 정신없이 훑어먹었다. 일어서서 걸어다닐 기력조차 없어 밭고랑에 엎드린 채 간신히 보리대를 후려당겨서는 한 알 두 알 입에 따놓고 질겅질겅 씹었다. 저창주 사람들이 이런 아사지경에서도 순수한 인간으로 그냥 남아있을 수 있은 것은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해온 공산주의적 이념,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공산주의적 도덕이 간도의 모든 혁명군중을 성인군자로 만들어준 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의 팔다리를 삶아 먹는 것과 같은 비인륜적인 현상이 처창주에서는 감히 자기의 무대를 가질 수가 없었다. 버릿고개가 되자 아이들이 먼저 기아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남자들 속에서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자기 자신들은 굶으면서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의무를 걸머쥐고 태어난 여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차려졌으니 그들은 굶어 죽은 남편과 아들, 딸들을 관도 없이 가랑잎으로 덮어주고 그 하나하나의 시신 앞에서 온 육신이 깡그리 타서 재가 될 지경으로 슬프게 울고 싶어도 기력이 없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처창주가 당한 기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구역을 봉쇄하고 야수적인 토벌을 거듭한 일본 침략군에 있었다. 유격부를 책임진 일꾼들도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기부에 기어든 반동들과 불순분자들은 덮어놓고 배고파도 견뎌내야 한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죽는 것은 투항이다라는 초혁명적인 원사로 대중을 우롱하였다. 저창조인민들은 민생단으로 몰려 죽고 굶어 죽으면서도 적구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유격구를 지켜 싸웠다. 그들이 발휘한 견인 불발성과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계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유격구 해산 문제가 일정에 올랐던 1935년 10월에 김일래 집안, 남창순의 집안, 리계순의 집안, 권일순의 집안을 비롯한 20여 명에 달하는 민생단 연루자 가족들은 단합살림이라는 것을 묻고 동남차 골짜기 막바지에서 1936년 여름까지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생단 누명을 벗어던지자는 것이었다. 단합살림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살림으로 합치어 생활도 유지해가고 투쟁도 해가는 그런 특이한 생활 방식을 말한다. 그들은 귀틀집 한 채에 세간들을 합치고 책임자도 정하고 매일 매주 매달 각자에게 알맞는 분공도 주고 그 분공 수행 정령을 청하도 하면서 조직적인 생활을 하였다. 단합살림에 망라된 그 가정들은 마지막까지 초창주를 지킨 최후의 방위자들이었다. 적들은 수천 명 병력을 동원하여 군경들에 의한 정전의 초토화식 토벌 일변도의 전술로부터 군사,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치는 종합적인 대봉쇄 전술로 이행하여 처창주를 완전히 압살해버리려고 토벌의 토벌을 거듭하였지만 그때마다 잔패를 면치 못하였다. 1935년 10월의 대토벌에는 수천 명의 적이 투입되었다. 처창주의 용감한 방위자들은 이번에도 적들의 침공을 영적으로 격퇴하였다. 그들은 저격무기로 유격구를 공습하는 비행기까지 쏴떨구는 전공을 기록하였다. 그해 11월 처창주 인민들은
유격구를 해산하고 군대와 함께 대부분 내도산 쪽으로 이동하였다. 저기 봉쇄 속에서도 오랫동안 인민들과 함께 굶어도 보고 알아도 보고 싸워도 본 저창주 방위자들 중에 한 사람인 백학님은 지금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저창주 사람들이 겪은 항일전쟁 시기의 참상을 모른다면 그 무슨 생활난에 대해서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저창주의 군민이 봉쇄 속에서 어떻게 기아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내고 적의 토벌을 이겨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곤란 극복에 대해서도 감히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유격구 해산의 조직과 그 실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조직성과 강철 같은 규율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인민을 잘 동원하고 지도만 한다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인민이나 일단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를 추물치기 위해 거적적으로 골개한다면 그런 인민에 대한 봉쇄나 초토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힘있는 교훈이다. 신생 러시아에 대한 14개국 무력 간섭자들의 국제적 봉쇄가 어떤 결과로 끝나는가 하는 것은 만국의 인민들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히틀러 독일도 레닌그라드 봉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폭탄이 핏발처럼 쏟아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레닌그라드의 방위자들은 빵을 구워냈고 땅크를 만들어냈으며 생산을 축혀올렸다. 온 세계의 부르주아지들이 레닌그라드가 함락될 것이라고 떠들던 1943년에 이 도시의 근로자들은 1942년에 비해 더 높은 생산 능률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중국의 항일 근거지들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치는 장개석군의 봉쇄와 토벌도 역시 참패를 거듭하였다. 3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도 물론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 자그마한 섬나라에 대한 봉쇄를 위해 막대한 정력을 소비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크게 운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리세일리 법안을 배격하는 쿠바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봉쇄 정책에 냉소를 보낸 셈이다. 카스트로는 위험한 순간이 부닥칠 때 인체 안에서는 더 많은 양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언명하였다. 아드레날린은 심장 기능을 강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 아드레날린은 쿠바 공산주의자들의 낙관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현대 제국주의는 지금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그 봉쇄를 보기 좋게 격파할 주체의 활력소가 얼마든지 있다.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과 조선인민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거나 정치경제적으로 질식 압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깨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망상이다. 유격구가 해산된 후 서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의 국내 진출이 적극화되었다. 혁명의 씨앗은 만주와 조선의 넓은 대지에 무수히 뿌려졌다. 나는 유격구가 해산된 후에도 항상 왕청을 잊지 않았고 간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유격구는 해산되었으나 간도의 5개 효는 그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중시한 기간적인 항일전구로 되어왔다. 최현 부대를 비롯한 인민혁명군의 대소부대들은 왕청 일대에서만도 북하마탕 상천 집단부락 습격 전투, 사도하자 습격 전투, 백초구 중평천 습격 전투, 대리스구 습격 전투, 장가전 매복 전투, 상팔인구 습격 전투, 태양천 습격 전투, 다홍해 습격 전투, 자피고 매복 전투, 서백초구 영구천 습격 전투, 십리평 제목공사장 습격 전투, 춘방천 석도하 전투, 라자구 상로모조하 습격 전투 등 무수한 전투들을 벌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줬다. 적들은 신출귀모라는 항일 유격대 공격을 막아보려고 전력을 다하였다. 간도지방의 주요 간선 철도들에서는 군용차와 객차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느라고 중무장을 한 장갑차가 항상 선행하였다. 객차가 야간에 산간지대를 통과할 때에는 차창마다 차광막을 들이워 철저한 등하관제를 하게 하였으며 헌병, 사복경찰, 철도 경호대가 차칸마다 서서 승객들을 감시하고 단속하였다. 차광막을 들고 잠깐만 밖을 내다보아도 통비분자라고 따기를 맞아야 했다. 적들은 집단부락 경비를 강화하고 인민들을 경비에 강제로 동원시켰다.
심지어 어떤 개척민 부락들에서는 주민들에게 유사시 혁명군의 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목청과 발화관이 설치된 폭발물까지 나누어 주었다. 인민혁명군의 맹렬한 군사활동에 적들이 얼마나 즐겁했는가 하는 것은 일본 경찰관들이 집단부락의 야간 경비를 중국인 자위단원들과 조선인 자위단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날마다 잠자리를 바꾼 사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본 경찰관들과 만주국의 자위단원들 속에서는 염전염군 사상에 물젖은 아편 중독자들이 속출하였다. 석현 지방에서 발생한 마츠무라 사건 하나만 보아도 1930년대 중엽 일제의 패배상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마츠무라란 일본에서 교편을 잡다가 교원 적색노조 사건으로 망명해온 인텔이었다. 그는 선금 2,000원을 받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백두산 목재 체벌장 10장으로 일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가 10장으로 간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 부대가 체벌장을 습격하였다. 마츠무라는 혁명군의 전리품을 지고 우리를 따라왔다가 나도 만나고 연예 공연도 구경하고 나서 혁명군의 위력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체벌장에 돌아가 주인에게 사표를 낸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일본의 패전이 시간 문제로만 남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유격구에 물을 먹은 벌목 노동자들에 의하여 왕청과 그 주변에서는 열차 전복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유격구는 해산되었으나 유격구 정신은 간도 땅에 그대로 남아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